1944년 6월 6일 5시 30분 상급 소위 베르나르트 프레르킹은 관측구를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 거점 62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트기 전 새벽빛 속에서 어둡던 영국 해협의 물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레르킹은 31살이었습니다. 그는 4년간의 전쟁을 겪었고 러시아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3개월 전 노르망디로 전근해 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평선 전체가 회색 선체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시야가 닿는 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수백 척, 심지어 수천 척의 배들을 보았습니다. 구축함, 순양함, 전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척의 상륙정이 검은 물 위로 하얀 항적을 만들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로, 그리고 오마하 해변으로 곧장 오고 있었습니다. 프레르킹에게는 첫 파도가 그의 구역을 강타하기까지 6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표준 교리는 사단 본부와의 즉각적인 무선 통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포병 지원, 증원 병력 요청, 그리고 명령 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신 야전 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연대와의 전화선은 밤새 연합군 폭격기에 의해 끊어져 불통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와의 전화선은 잡음으로 지직거렸습니다. 해안을 따라 다른 모든 요새 지휘관들은 포병, 증원 병력, 그리고 명령과 같은 것들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프레르킹은 41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포대에 75mm 대포 2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mm 대전차포 1문, 박격포 2문, 그리고 3개의 기관총 진지가 있었습니다. 이 소규모 병력은 전 미국 육군이 해협을 건너 자신의 300m 길이 절벽 구역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번병인 20살의 상병 하인리히 제페를로흐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제페를로흐는 니더작센 출신의 농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오늘까지 전투에서 단 한 발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레르킹은 제페를로흐에게 모든 무기를 장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탄약을 손이 닿는 곳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적이 상륙하면 더 이상 사격할 수 없을 때까지 발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페를로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신엔게베어 42 기관총을 확인했습니다. 이 무기는 분당 1200발을 발사했습니다. 12,000발의 탄약이 그의 진지 주변 탄약 상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격 범위를 확보했습니다. 그의 진지는 해수면 위 40m, 해안선에서 250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지레드 구역의 모든 제곱미터가 아래로 펼쳐져 있는 것을 사격장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면 그는 프랑스 모래 한 미터마다 미국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수학적인 승산은 잔혹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84군단은 노르망디 해안선 100km를 방어했습니다. 이 병력은 3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09 정지 보병사단은 코탕탱 반도에 있었습니다. 352 보병사단은 오마하 해변을 방어했습니다. 716 정지 보병사단은 아로망슈에서 우이스트르암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 15,000명의 전투 병력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으며 예비 병력이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오늘 바로 지금 5개의 사단을 상륙시키고 있었습니다. 15만 명의 병력이 첫 파도를 이루었습니다. 11,000대의 항공기가 머리 위를 날고 있었고 7,000척의 함정이 해안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15,000명의 독일군이 15만 명의 연합군과 마주했습니다. 독일군은 대서양 방벽을 건설했습니다. 이 건설은 2년이 걸렸습니다. 1,700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와 130만 톤의 강철이 사용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그것을 난공불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괴벨스는 거대한 포대, 거대한 벙커, 그리고 완벽한 방어 진지를 지키는 전개 병사들의 뉴스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롬멜 원수는 1943년 11월에 이 진지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신체적으로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서양 방벽은 연속적인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킬로미터에 걸친 무방비 해변으로 분리된 요새들의 점선이었습니다. 많은 벙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대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포병 진지에는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뢰밭은 실제로는 텅 빈 밭이었습니다. 롬멜은 7개월 동안 악마처럼 일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개의 지뢰를 심었습니다. 그는 모든 해변에 장애물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는 노획한 프랑스와 체코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항 거점이라는 뜻의 비더슈탄튼 에스터를 모든 예상 상륙 지점에 건설했습니다. 그는 평균 연령이 36살인 정지사단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동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 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사단들을 막아낼 병사들이었습니다. 롬멜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실제 방어는 기갑사단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10개의 기갑사단이 있었습니다. 21기갑사단은 강 남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2친위대 기갑사단은 내륙으로 6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갑교도사단은 또 다른 100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들은 이동하기 위해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히틀러는 베르히테스가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깨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만책일 수도 있는 상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침공이 여전히 파드칼레에서 올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레르킨과 그의 41명의 병사들은 침공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75mm 대포 2문과 50mm 대전차포 1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시넨게베어 40이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제페를로흐는 자신의 사격 위치에서 손이 닿는 곳에 12,000발의 7.92mm 탄약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안에 40명의 독일군은 34,000명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항해해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6마일의 탁 트인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프레르킨과 제페를로흐가 그 벙커에서 목격한 것은 그들 모두를 남은 생애 동안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프레르킹은 3월부터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는 2번 부상을 입은 후 동부 전선에서 정은해 왔습니다. 그는 기사 십자 훈장 후보였으며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프레르킹은 부하들을 아끼는 훌륭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오마하 구역을 방어하는 352 보병 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는 4월에 저항 거점 62에 포병 관측소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 위치는 교과서적인 방어 지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원형 원형 극장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은 300m 길이의 해변 위 40m 높이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 절벽은 이지레드 구역 전체에 걸쳐 명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해변을 건너려는 어떤 병력도 완전히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엄폐물도 은폐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격 진지에서 직접 관측되는 250m의 탁 트인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진지는 18개월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은 75mm 벨기에 대전차포를 수용하는 6 169형 포대 2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천형 50mm 대전차포 1문과 50mm 박격포 2문이 있었습니다. 받침대 위에 설치된 마시넨게베어 40이 기관총 1문이 동쪽 구역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통신 터널로 연결된 참회는 3개의 기관총 진지가 더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는 탄약 보관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지휘 벙커에는 연대와 사단으로 연결되는 전화선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항 거점 62는 연대 규모의 공격에 무기한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벽은 2m 두께였습니다.
75mm 대포는 해안선 2000m 떨어진 상륙정을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신앤게베어 42 진지들은 해변 전체에 걸쳐 교차 사격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뢰밭과 장애물이 접근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내륙으로 이어지는 협곡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지는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5mm 대포는 1903년 모델의 벨기 예산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식이었고 발사 속도가 느렸으며 횡사격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50mm 대전차포는 단 200발의 탄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격포는 사거리가 짧고 부정확했습니다. 통신참호는 비가 오면 침수되었습니다. 전화선은 끊임없이 불통이었습니다. 지뢰의 절반은 진짜 지뢰가 결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텔러 지뢰 모양의 나무 상자인 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비대는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저항 거점 62는 80명의 병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프레르킹에게는 41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726 척탄병 연대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916 연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30대였고 일부는 40대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전선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전투를 충분히 겪었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위대 광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 유겐트의 진정한 신봉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는 지켜야 했기에 프랑스 해변의 한 구간을 지키고 있는 중년의 징집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들은 침공이 다른 곳으로 오기를 바랐습니다. 6월 6일 5시 30분 그 희망들은 사라졌습니다. 18살의 프란츠 고켈은 사령부 벙커에서 동쪽으로 30m 떨어진 참회에서 폴란드 막심 082로 수랭식 기관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배들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배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는 프레르킹을 불렀습니다. 상급 소위는 쌍안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수평선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군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5시 50분 연합군 함대가 발포했습니다. 그 소리는 독일군이 겪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폭발이 아니라 끊임없는 포효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천둥처럼 소리의 벽이 물 위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1000m 해안선 밖에서 16인치 대포에서 발사된 전함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각 포탄은 2700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그것들은 초당 820m로 날아가 6m 깊이의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순양함 포탄, 구축함 포탄, 그리고 4.5인치 로켓을 발사하는 로켓 함정들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329척의 함정들이 7000m 길이의 해안선을 가진 모든 것으로 폭격했습니다. 이것은 분당 3000톤의 고성능 폭약에 해당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공기는 폐를 압박하고 고막을 터뜨리는 압력파로 변했습니다. 제페를로흐는 자신의 사격 진지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막았습니다. 벙커는 충격마다 튀어 올랐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에서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코르다이트 냄새가 너무 짙게 공기를 채워 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포효 소리에 자신의 생각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35분 동안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췄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강렬하고 귓가를 울리는 침묵이었습니다. 프레르킹은 관측구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먼지와 연기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변은 구덩이투성이었고 장애물은 파괴되었습니다. 일부 전방 참호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벙커, 포대, 그리고 대포는 모두 온전했습니다. 해군 포탄은 대부분 해변 뒤편, 내륙 1km 지점의 텅 빈 밭과 농가에 떨어졌습니다. 미국군은 목표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노르망디에 3000톤의 강철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절벽 위의 진지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비더슈탄츠네스트 62의 모든 독일 군포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프레르킹은 상륙정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척, 어쩌면 100척에 달하는 상륙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상륙정들은 이지레드 구역을 향해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각 보트에는 미군 병사들이 어깨를 맞대고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 상륙정당 30명가량이 탑승했습니다. 상륙정들은 1000m, 800m, 그리고 600m 거리로 다가왔습니다. 프레르킹은 야전 전화를 잡았지만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그는 전령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모든 진지에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이 물에 빠져 도망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상륙정들은 400m 그리고 300m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베를로흐는 이제 개개인의 병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녹색 군복을 입고 둥근 헬멧을 썼으며 가슴에 소총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거친 바다에서 2시간 동안 멀미를 하여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 속으로 발을 내딛기 직전이었습니다. 200m 지점에서 첫 번째 램프가 6시 30분에 내려왔습니다. 프레르킹은 발사 명령을 외쳤습니다. WN-62의 모든 독일군 포가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두 정의 75mm 포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폭탄을 발사했습니다. 각 포는 분당 15발을 발사했으며 각 포탄에는 670g의 TNT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포탄들은 해안에서 여전히 100m 떨어진 상륙정을 명중했습니다. 포탄들은 빼곡히 들어찬 보트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병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한 상륙정이 중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륙정은 찌그러지며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상륙정은 15초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32명의 병사들이 상륙정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장비를 벗기도 전에 익사했습니다. MG-42 기관총들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들은 이 소리를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총들은 분당 12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초당 20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베를로흐는 상륙정들이 램프를 내리고 있는 수면을 겨냥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가슴 깊이까지 오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달아나거나 피하거나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당 740m로 날아오는 7.92mm 총탄 세례를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물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제베를로흐는 5, 6초씩 짧게 끊어 발사했습니다. 총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성면 장갑을 끼고 예비 총열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20초 만에 총열을 교체했습니다. 그는 50발이 장전된 새 탄띠를 장전하고 또 다른 탄띠를 그리고 또 다른 탄띠를 장전했습니다. 탄약 운반병들은 쌓여있는 탄띠를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란츠 고켈의 막심 기관총은 동쪽 참회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그 총은 더 느리고 꾸준한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이 총은 분당 400발을 발사했지만 치명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켈은 해변으로 올라오려는 병사들을 향해 낮게 조준했습니다. 그는 또한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병사들과 자갈밭으로 기어가는 병사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랭식 총열 덮개 덕분에 다른 진지들이 총열 교체를 위해 멈춰야 할 때에도 그의 총은 계속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50mm 대전차포는 500m 거리의 상륙정을 공격했습니다. 이 포는 전차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철갑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포탄들은 히긴스 보트의 강철 램프를 마치 판지처럼 뚫어버렸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곧 살상이었습니다. 포병들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장전하고 조준하고 그리고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10분 동안 7척의 상륙정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더 많은 상륙정이 도착했고 더 많은 보트들이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변은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뛰고 어떤 이들은 기어갔으며
어떤 이들은 파도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조수가 밀려들어와 시신들이 파도에 휩쓸려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들이 물에 떠다녔습니다. 소총, 헬멧, 그리고 배낭 등이 잔해물 속에 있었습니다. 화염방사 전차가 지뢰를 밟고 폭발했습니다. 50m 높이로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제베를로흐의 MG-42 기관총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사들,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공병들, 그리고 부상병들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의무병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1,500발을 발사했고 이어서 2,00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반동으로 인해 쑤셨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운 총열을 교체하느라 물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눈은 코르다이트 연기 때문에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격했습니다. 그가 멈추면 미군이 절벽에 도달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발사했습니다. 미군들은 벙커에 도달하여 그를 죽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먼저 미군들을 죽였습니다. 6시 45분 첫 번째 미군 병사가 자갈밭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만조선에 형성된 자연적인 돌 제방이었습니다. 제방은 30cm 높이였으며 해변 전체에서 유일한 엄폐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병사가 도착했고 이어서 또 다른 병사가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 작은 능선 뒤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뒤의 물은 죽은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군들은 30분 안에 해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내륙으로 전진하여 절벽을 확보하고 콜레빌 마을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90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수면에 갇혀 있었습니다. 프레르킹은 쌍안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미군 장교들이 절벽으로 돌격을 조직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장교들이 기관총 사격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프레르킹은 병사들이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남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상륙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적십자 깃발을 흔드는 의무병들마저 총에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돈과 연기 속에서 아무도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들은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제베를로흐가 그들을 살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7시 20분, 구축함들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에서 800m 떨어진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것은 근거리 사격에 해당했습니다. 구축함들은 절벽 위에 독일군 벙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5인치 함포로 벙커들을 직접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들은 전함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정밀도로 명중했습니다. 한 발이 동쪽의 75mm 포대에 명중했습니다. 포탄은 콘크리트를 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격파로 인해 내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사망했고 포는 침묵했습니다. 더 많은 구축함들이 접근했습니다. 4척, 이어서 6척의 구축함들이 해변과 평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발사하며 보이는 모든 독일군 진지를 고폭탄으로 타격했습니다. 관측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화 교환기는 폭발했습니다. 3명의 전령이 즉사했습니다. 프레르킹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베를로흐는 계속 사격했습니다. 그의 진지는 지형의 굴곡 덕분에 약간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정확한 사격 각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4,00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총열을 8번 교체했습니다. 그의 탄약 운반병들은 더 많은 탄띠와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보급품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보병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은 분화구를 엄폐물 삼아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독일군 포가 충분히 낮게 조준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찾아냈습니다. 공병들은 벵갈로어 어뢰로 철조망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화염 방사기들은 전방 참호를 불태웠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독일군 진지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는 잔혹하고 개인적인 근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50mm 포병대는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수류탄과 소총 사격을 이용하여 그들의 진지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포병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망했고 포는 침묵했습니다. 프란츠 고켈의 진지는 미군 브라우닝 자동 소총의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미군들은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고켈은 그의 총이 고장 날 때까지 발사했습니다. 수랭식 총열 덮개가 관통당했습니다. 그는 고장을 해결하려 했지만 미군 소총탄이 그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는 참호 속으로 쓰러져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9시 무렵 WN-62의 무기 절반이 침묵했습니다. 주둔 병력의 절반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미군들은 절벽 위에서 교통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벙커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프레르킹에게는 대략 20명의 병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통신도, 정보도, 그리고 어떠한 증원군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베를로흐를 붙잡고 탄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베를로흐는 확인하고 대략 3,000발이 남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레르킹은 그에게 계속 사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베를로흐는 다시 MG-42 기관총으로 돌아갔습니다. 총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므로 그는 다시 총열을 교체했습니다. 그의 손은 벗겨지고 피투성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탄띠를 장전하고 콜레빌 계곡으로 진격하는 미군들을 겨냥했습니다. 그가 발사하자 그들은 흩어져 엄폐했습니다. 그는 총구를 오른쪽으로 돌려 노출된 분대를 맞췄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는 3시간 동안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맞췄는지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반가쇠를 계속 당겼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미군을 지연시켰습니다. 한 발 한 발이 프레르킹에게 방어 태세를 조직할 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독일군 증원군이 도착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증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어 전투단은 역습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에른스트 마이어 대령이 지휘하는 915 척탄병 연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84군단의 유일한 예비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정 무렵에 전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카랑탕 남쪽의 공수부대를 소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7시에 새로운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돌려 동쪽으로 진군하여 골드 해변에 상륙한 영국군을 역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9시에 명령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진군하여 오마하의 방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전투단은 좁은 노르망디 도로에서 오전 내내 빙빙 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합군 전투 폭격기들이 10시경에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P-47 썬더볼트였습니다. 전투 폭격기들은 저공으로 날아와 기총 소사하고 폭격했습니다. 연대는 흩어져 생울타리와 농가에 숨으려 했습니다. 전투 폭격기들은 선회하며 돌아와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연대 차량의 절반을 파괴하고 마이어 대령을 살해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생존자들은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전고 무렵 마이어 전투단은 더 이상 전투 부대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출발 지점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지휘관도 없었으며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20일 기갑 사단이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에드가르 포이히팅거 장군은 8시에 자신의 전차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오른의 강을 건너 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변을 향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칸을 떠나는 순간 연합군 전투 폭격기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전차 종대는 흩어져 전술적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좁았고 보카주는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이 집결할 때마다 전투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전차들을 파괴하고 승무원들을 살상했습니다. 사단은 10마일을 이동하는 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16시 20분 그들은 마침내 공격했습니다. 이 부대는 헤르만 오펠른, 브로니코프스키 대령이 지휘하는 22기갑 연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40대의 마크4 전차와 하프트라에게 탑승한 보병 지원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고 전문적으로 페리에르 능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을 바다로 몰아낼 마지막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영국군 대전차포가 800m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2분 만에 6대의 판터 전차가 불에 탔습니다. 17파운더 파이어플라이 전차들은 방호 자세에서 공격했습니다. 9대의 독일군 전차가 추가로 파괴되었습니다. 공격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생존자들은 후퇴했습니다. 17시 무렵 21기갑 사단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15대의 전차와 20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WN-62의 프레르킹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통신도, 정보도, 그리고 어떠한 명령도 없었습니다. 미군들은 세 방향에서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휘소는 포위당했습니다. 제베를로흐는 마지막 탄띠를 발사했고 12,000발의 탄약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MG-42 기관총의 총열은 금이 가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카라비너 98K 소총을 들고 단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볼트 액션 방식이라 느리고 신중한 사격이었습니다. 그는 4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50m 떨어진 미군을 향해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1500시의 프레르킹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있는 모든 병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WN-64 지점으로 향할 것이므로 즉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15명의 생존자들은 배수 터널을 통해 벙커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진지 후방 100m 지점의 분화구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연기와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보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독일군 3명이 쓰러졌지만 나머지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은 콜르빌의 폐허와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WN-64 지점의 생존자들과 합류하여 총 30명가량의 독일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안과 마지막 1명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벙커들을 떠나 내륙으로 후퇴했습니다. 육군 중위 베르나르트 프레르킹은 1630시에 미군 저격병의 총에 맞았습니다. 총알은 머리를 정확히 관통하는 한 발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묻기 위해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미군이 바로 뒤를 쫓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계속 움직이며 달렸습니다. 하인리히 제버를로는 탈출하여 내륙 2km 지점에 있는 독일군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6월 7일에 미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는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인 니더작센의 가족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9시간 동안 미군을 계속 사격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적을 맞췄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후 이지레드 구역에서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사상자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결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60년 동안 그의 악몽을 괴롭혔습니다. 프란츠 고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어깨에 총알이 박힌 채 배수 터널을 통해 대피했습니다. 그는 군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9월에 전선으로 복귀했고 1945년 4월에 영국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을 때 19살이었습니다. 미군은 6월 6일 2100시까지 오마하 해변을 확보했습니다. 34,000명의 상륙 병력 중 2,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교두보는 유지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사실상 전멸한 716 정적 사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6,000명의 병력 중 1,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352 보병사단은 병력의 20%를 잃었습니다. 오마하의 대서양 방벽 방어선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WN-62 진지는 더 이상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벙커들은 오늘날 텅 비어 있습니다. 그곳은 고요하며 유령들로 가득합니다. 디데이 3주 후 미군 정보장교들은 비더슈탄트 네스트 60이 진지에서 포로로 잡은 독일군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4개의 해변이 비교적 쉬웠던 반면 오마해에서 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포로들은 352사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겹쳐지는 사격 지역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발 40m 높이에서 완벽한 관측이 가능한 진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사격하는 기관총 사수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 포로는 하인리히 제버를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12,000발을 발사했던 MG-40이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장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많은 탄환을 발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많은 병사를 죽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과장이나 선전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빅레드1으로 알려진 제1보병사단 병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9보병사단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차 상륙부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기어갔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파도 속에서 익사하고 불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벽에 독일군 기관총 사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그를 죽이려 노력했습니다. 박격포, 해군 함포 사격, 그리고 소총 유탄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관총은 계속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찢어지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악몽 속에서 듣게 될 소리였습니다. 2000년에 하인리히 제버를로는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비더슈탄트 네스트 62, 오마하 해변의 지옥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는 MG-42 기관총으로 12,000발에서 13,500발 사이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소 1,000명의 미군 병사를 사살하거나 부상시켰을 것이며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는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격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으며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역사가들은 그 숫자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MG-42 기관총은 분당 1,200발을 발사했습니다. 9시간 동안 12,000발을 발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지레드 구역에서는 2,4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미군 병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버를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4년 6월 6일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56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조준선 안에 있던 얼굴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쓰러지는 병사들과 물에 떠 있는 시체들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반가쇠를 당긴 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2000년에 제버를로는 미군 참전용사 헤럴드 바움가르텐을 만났습니다. 바움가르텐은 29보병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630시에 이지 레드 구역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5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왼팔은 산산조각 났고 얼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바움가르텐은 독일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제버를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마하 해변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2명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와 물, 그리고 한때 비더슈탄트 네스트 60이 진지가 서 있던 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움가르텐은 제버를로가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버를로는 울었습니다.
그것은 56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디데이에 대해 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고 만났습니다. 이 두 참전 용사는 서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해변과 같은 날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바움가르테는 제버룰로에게 그들 둘 다 그저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버룰로가 방어했고 자신은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본질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제버룰로는 2006년 1월 14일에 79살의 나이로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 농장에서 일했고 말년 외에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독일 라헨도르프에 묻혔습니다. 헤럴드 바움가르텐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화를 바치고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62년 전에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르나르트 프레르킹의 시신은 1944년 6월 8일에 수습되었습니다. 그의 인식표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콜르빌 근처의 임시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중에 그의 시신은 라 캄베의 독일 전쟁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무덤은 44구역 5블록 181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독일군 병사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이 제한될 때의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계급, 이름, 그리고 사망일이 1944년 6월 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31살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프란츠 고켈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목수로 일했고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디데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자신은 18살이었고 명령을 따랐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89살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352 보병 사단장 디트리히 크라이스 장군은 1944년 8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틀 전 생로 근처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오마하 해변을 15시간 동안 사수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사단은 모든 연합군 디데이 사상자의 40%, 즉 1,500명 중 4,5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너무 많은 병력, 너무 많은 함선, 그리고 너무 많은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냉혹했습니다. 독일군은 패배했습니다. 오늘날 비더슈탄트네스트 60이 진지는 역사 유적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벙커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마하 해변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는 제버룰로가 조중령으로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입니다. 또한 미군 병사들이 포화 속을 뚫고 건너갔던 같은 해변입니다. 관광객들은 그 진지들을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독일군 병사들이 서 있던 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내려다보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려 노력합니다.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변은 이제 평화롭습니다. 푸른 바닷물이 황금빛 모래와 만납니다. 가족들은 놀고 있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파도와 갈매기 소리입니다. 기관총 소리도, 폭발음도, 비명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령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2,400명의 미군 사상자와 1,200명의 독일군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25살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콜르빌 쉬르베르에 있는 미군 묘지는 오마하 해변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9,388개의 하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줄들이 완벽하게 관리된 잔디밭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구역마다 그 해변이 보이는 곳에서 사망한 젊은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베드퍼드는 한 개 중대에서 19명의 병사를 잃었고 그들 모두 1차 상륙에서 전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전국에 걸친 작은 미국 마을들이 그 전보들을 받았습니다. 그 전보들은 보통 유감스럽게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었습니다. 라캄베의 독일군 묘지에는 21,222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돌 십자가들이 무덤을 표시하고 있으며 십자가당 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묘지는 미군 묘지보다 붐비고 관리가 덜 되어 있으며 방문객도 적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똑같이 많은 유령들이 있습니다. 독일 가족들 역시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베드퍼드의 국립 디데이 기념관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는 디데이에 사망한 모든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총 4,414명입니다. 이름들은 알파벳 순으로 모든 병과 부대, 그리고 계급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병, 상등병, 중위, 그리고 대위가 포함됩니다. 이 병사들은 모든 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농부, 공장 노동자,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롬멜은 침공 후 첫 24시간을 가장 긴 하루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간은 모든 것이 결정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1944년 6월 6일은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독일군은 오마에서 15시간 동안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연합군이 일단 상륙하자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산업 역량이 그 해변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병력, 전차, 포병, 그리고 보급품이 포함되어 끝없는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6월 12일에는 연합군 32만 6천 명이 상륙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85만 명이 상륙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숫자를 결코 맞출 수 없었고 그들을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독일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오마하 해변에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여전히 디데이를 연구합니다. 웨스트 포인트와 샌드허스트에서 이를 가르칩니다. 독일 연방군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연구합니다. 미군 장교들은 무엇이 잘 되었는지 연구합니다. 이 교훈들은 전 세계 모든 사관학교에서 가르쳐집니다. 독일군에게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병력을 너무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예비대 투입 허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적의 화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고정 방어선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적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최고 사령부가 현장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연합군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연합작전은 효과적이었고 해군 함포 사격 지원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공권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구축함은 해안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대 수준의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주도성과 용기 또한 중요합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사람들은 적응하고 즉흥적으로 대처하며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훈은 더 간단하고 더 어렵고 더 인간적입니다. 전쟁은 공포입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은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해변에서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관총 사수들이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반가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3피트 깊이의 물에 병사들이 익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상처를 필사적으로 치료하는 위생병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결코 보내지지 않는 편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입니다. 하인리히 제베를로는 자신이 한 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진지를 방어했습니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총을 쏜 미국인들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와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 사격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직사화기 아래에서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벙커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많은 독일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옳았고 양쪽 모두 틀렸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비극입니다. 양쪽에 선량한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대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생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콜빌과 라캄부의 십자가는 그들이 묻힌 곳을 표시합니다. 이들은 영원히 19살, 영원히 22살, 영원히 25살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재건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해변들을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벙커에 서서 기념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미화하거나 살인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고 헌신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의 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 영웅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주 제2차 세계대전에 잊혀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병사들, 실제 전투, 그리고 실제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쟁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관점들을 제공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또는 일본에 계십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참전 용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댓글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유튜브에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르나르트 프레르킹 중위, 하인리히 제베를로, 그리고 프란츠 고켈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항 거점 62의 41명의 병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하 해변에서 발생한 2,400명의 미국인 사상자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상륙정에서 내려온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헤치고 해변을 건넜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10대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인과 독일인 모두인 이 병사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적이나 통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1944년 6월 6일에 지옥에 던져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가 살아남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희생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마지막 참전 용사들이 사라져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